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네. 경향이에요? 네. 안 보이시나요? 경향인가요? 강력한 색깔로 어? 깔맞춤을 해주고. 작가님, 네, 들어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일단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섹시한 목소리가 많이 상했죠, 여러분. 네. 제가 또 원래 그 얼리 아답터 아니겠습니까? 네. 남들이 하는 건 일단 다 해봐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독감을 또 제가 몸소 체감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방송이 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방송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어요. 너무 그 목이 안 좋고 그 말이 그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방송을 못 하겠다라는 걱정을 했는데, 곰곰이 원인을 한번 생각해봤어. 내 주변에서 감기를 옮길 사람이 누가 있나? 분명히 자기 집에 난로 고장난 보미 작가가 보균된 인플루엔자 인자를 나한테 던진 게 아닌가? 연약한 송 작가가 그 상황에서 뭐 여러모로 감기를 앓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봄인데요. 네. 우선 목소리 잘 들어가는지 댓글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난로는 그 다음날 배송이 왔습니다. 새 난로가.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오늘 그 핑계 대고 방송을 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조용히 씹었어요. 네, 제가 보냈어요. 몸이 너무 아픈데 내일 그냥 하루 쉬면 안 될까? 그랬더니 분명히 읽었는데 익십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카카오톡 그 오픈 채팅방 블루문이라고 이 송작가 TV를 듣는 그 애호인들이 모여 계신 조그만한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여러분도 관심 있어 한번 들려보시면 재밌을 텐데. 잘 씹으셨다고 하시네요. 그 오픈 채팅방에 제가 이제 얘기를 올렸죠. 너무 힘들어요. 오늘 방송 안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 기회에 방송을 하면서 피를 토하면 20만 가는 각이다. 라고 충고를 주셨습니다. 만 명이나 2만이나 잘 채우시고. 네, 묻지 마세요 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오늘 피 토할 때까지 방송을 해볼 각오로 지금 나왔습니다. 네, 요즘 뭐 금방 100분이 차는군요. 네, 바로 본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주부터 사실 방송을 그 긴 방송하고 짧은 방송을 끊어가지고 좀 분할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그 긴 방송만 쭉 올렸는데요. 긴 방송만 올리고 나니까 AI가 강력하게 저를 이제 싫어해요. 네.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AI한테 어차피 두들겨 맞을 거면 좀 나눠서 맞아보자는 차원에서 분할해서도 방송을 끊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이 있으면요. 10일은 그냥 1시간짜리 스트리밍인 거고 11-123은 그 안에 주제별 분할해서 나가는 방식을 취해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한 그 사전 양지를 드리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지난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구독자 유입이 줄고 있는 경향입니다. 불안합니다, 사실. 네. 아무튼 이제 오늘 그래서 방송도 제목을 참 아리답게 꾸몄어요. 네, 꼬꼬마 동산 텔레토비처럼 정치의 품격. 네. 왜냐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혐오 표현이 이 AI가 제일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사랑만 가득한 표현으로 대한민국 한국 정치의 품격을 높여주고 계신 우리 사안당과 검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전기 구독료라고
윤대발님이 2,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그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자면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정치와 외교겠죠. 특히 행정부, 문재인 행정부의 뛰어난 외교력은 전 세계 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한국 정치의 발목을 잡아주는 게 우리의 야당과 검찰의 수준인 거죠. 네. 정아님 3만 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잖아. 아,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이것들만 없으면 대한민국이 이게 혐오 표현이 되는데. 이런 귀중한 아이들, 이 아이들만 없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해지고 화목해질까. 근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박멸이 안 되는 것일까에 대한 내적인 의문을 쭉 가져봤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방송을 쭉 보셔서 알지만 이들은 스폰서가 일본에 있는 그 제한 주재 일본 외국인들의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같이 조지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그 적배 세력들이 매우 아동측해지면서 매우 질이 멸렬한 효과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적이 따로 있었던 거야. 얘네들은 실행범이고 이 모든 걸 기획하고 진행하는 주적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아량남님, 네. 아량남 사랑님, 2,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보미 작가가 이 채널의 비심. 이분은 이제 그 방송의 부정적인 분이신데 보미 작가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네. 보이차 한 잔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네요. 여러분 앞에 마이크 앞에 서니까 목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나아지는 목소리. 1시간 후에는 목이 완전히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준 이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동네 건달이 시비를 걸어와. 처음에 저 새끼 뭐 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걱정을 했는데 막상 멱살을 잡아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애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겁을 먹었지? 라고 할 만큼 정말 형편없는 품격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정치와 우리 국민의 승리를 너무 담보할 수 있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행동들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가 반은 이겼다. 이제 과정만 밟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차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다는 거. 여기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정편이나 이런 거 조국 장관 청문회 지으면서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 같고 마약을 수십 킬로를 들고 들어오거나 음주운전을 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것 주면 아무것도 아닌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이 이것들을 하루 종일 설명하던 언론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뭐랄까요 단신을 던지는 듯한 그러니까 보도는 했는데 구체적인 분석이 없는 듯한 뭐 이런 방송들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그 내용들은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이해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심 그러겠지. 제대로 몰랐으면 좋겠다. 이 부끄러운 상황을 국민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공소장 자체가 애초에 만들어진 게 조국 장관 청문회가 있던 날 밤 10시 반이었다는 거죠. 이 기소장이 접수된 게. 그러니까 사실 그 시점 안에서 검찰이 모든 증거라든지 기소에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하고 완비를 한 상태에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 입시 비리에 관해서 자기들이 증거 없이 던질 수 있는 예상된 시나리오를 갖고 기소장을 썼기 때문에 실제 조사에 나가는 과정 중에 팩트가 너무 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기소를 한 상황 이후에
뭐 8번인가요? 9번인가요? 구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백을 강요하고 조서들을 받았습니다만 실제 그게 법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거든요. 왜냐면 기소장을 냈을 때 그 내용에 준해가지고 뭔가 죄악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레드잉크님 2만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윤대발님 2,000원 추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용이 바뀐 게 뭐냐면 이게 뭐 바뀐 게 뭐냐면 정도가 아니라 유가 원칙에 대해 모든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 기소했던 내용들 안에. 그러니까 첫 번째 기소장하고 두 번째 기소장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기소가 얼마나 부실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외 애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얼마나 틀어졌는가를 보여준 거죠. 자, 유가원칙 무시의 첫 번째는 날짜가 틀어진 거죠. 범행 일시를 2012년 9월에서 2013년 6월로 무려 1년 가까운 약 9개월, 10개월 가까운 시기를 뒤로 빼버렸다는 겁니다. 네, 왜 뺐을까요? 처음에 조작했던 그러니까 미상의 공범과 디지털로 조작했다고 하는 이 표창장에 대한 아무런 물리적 증거를 못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스캔을 통해서 아래 한글 파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포토샵으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던 원본은 못 찾았고 기술적으로 그러한 합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드러나 버린 상황에서 이거를 딸하고 같이 공모해갖고 표창장을 일부를 뜯어가지고 직인 부분을 잘라 붙여서 만들었다라는 쪽으로 변경을 시킨 거예요. 정말 말도 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범행 장소도 대학교 안에 있는 연구실에서 했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자택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 변경된 과정 중에 중요한 건 이제 그 당시에 증거 자료들 그러니까 조작질이 이루어졌던 이 PC를 운반하고 옮기는 데 있어서 증거 인멸을 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죄를 뒤집어 씌웠지만 실제 증거 인멸에 참여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증거 인멸 자체가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경록 PB,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그 고초를 겪고 정말 너무 많이 협박을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알고 있는 김경록 PB를 결국 공범으로든지 뭘로든지 기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거 조작 자체가 없었다는 거거든. 그리고 장소 자체가 바뀐 거야. 그냥 집에서 했대. 컴퓨터로 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컴퓨터로 안 되니까 집에서 잘라서 딱풀로 잘라 붙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종이풀을 제공한 모나미 같은 회사를 또 다시 엮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공범도 바뀌었고 범행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잖아요. 이걸 무엇을 위해서 이걸 했느냐. 처음에는 이제 그 고려대 의전을 가기 위해서 또는 부산대 의전을 가기 위해서 했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늘 얘기하는 인터스텔라거든. 3년 후에 부산대 의전에 지원하게 될 것을 알고 미리 예상을 해갖고 그때 미리 표창장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차마 자기들이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냈다라고 얘기를 바꾼 거란 말이죠. 이근유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똑같은 그 공소장을 내놓고 검찰은 이제 판사를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판사님,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 공소장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안 돼. 이 어떻게 같은 공소장이야. 해주세요. 저리가 하지마. 이런 경고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 무리하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했으나 재판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소 내용이 변경 내용이 부정된 1차 공소장을 갖고 재판을 끌어가야 돼요. 더욱 중요한 건 그 1차 공소장을 작성하는 데 들어갔을 여러 가지 증언 청취라든지 증거 목록 같은 것들이 아직도 변호인 측에는 넘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니들이 공소장을 썼는데, 거기에 관련된 증거 내력이라든지 수사 내력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걸로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직도 안 내놓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검찰은 공소장 변경도 못 했는데 이 공소장을 변경해가지고 이거를 펀드 관련된 사건으로 병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요걸 묶어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일종의 뭐랄까 꼼수를 합니다. 왜냐면 이거 1차는 증거 수집 능력도 없고 재판을 해봐야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사실 날라가면 이 모든 그 정경심 교수 기소에 대한 모든 근본적인 원칙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 후에 펀드하고 묶으려고 했는데 이걸 질이 다르잖아, 죄질이. 이거는 병합해 줄 수 없어라고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상태로 갔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들어가 계신 게 문제죠. 그래서 뭐 조만간 이달이 넘기 전에 더 이상 공소장 변경이 불가하다고 치면 보석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분의 신변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이미 검찰은 1차적인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50명 이상의 검사들과 수사관을 파견한 100회 가까웠다고 하는 전방위 압수수색에서도 뭐 하나를 건져낸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소가 안 되면요, 뭐 12개 항목의 기소 내용 중에 아까 얘기한 표창장 위조와 뭐 외부적인 그 증거 조작이라든지 대부분의 기소 내용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남는 거는 펀드로 인한 이익을 사취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식을 사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주식이 휴지가 되도록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주식을 사서 최고점일 때 팔았으면 최소 2억 이상을 벌었을 건데 그만한 주식을 산 적도 없는데 2억 이상을 벌었을 건데 실현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죄는 물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펀드에 대한 거 말고는 나머지 기소 내용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검찰의 마지막 자존심인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자존심은 완전히 걸레가 된 거죠.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아요. 특히 종편 같은 애들이. 이거 갖고 검찰 놀리기 하면, 야, 203일을 씹어도 그 단물이 계속 나올 만한 정말 좋은 껌인데, 이걸 안 씹어준다는 거지. 사람들이 잊어주길 바라는 거야. 자기들이 옛날에 상상으로 말했던 그 모든 기소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잊어줬으면 좋겠다 할 만큼 매우 부끄러운 상태라는 거죠. 아무튼 아무 증거 없이 무리한 기소를 해서 어떻게든 짜 맞춰가지고 나중에 증거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방침이 완전히 날라갔다. 해서 성공을 했어도 이 사문서 유조를 통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최고 형량이 벌금 50만 원이 안 됐을 텐데 이나마도 실패했다라는 부분 안에서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인 수사를 진행했는지는 비판에 오르게 될 겁니다. 펀드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게, 이 펀드의 사기하고 연루되어 있는 내용을 조범동이라고 하는 그 조카가 이미 그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오촌 조카. 네. 이 오촌 조카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오촌 조카 재판에서도 정경심 교수는 공범이거나 연루자로 아예 공소장에 이름 자체가 안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오로지 취하지도 않은 상정된 이익이 이게 불법적으로 취득이 됐고 여기에 이제 조 장관을 엮어가지고 조 장관이 이제 어떤 직무적으로나 뭐로든 돈을 빌려주든 뭐로든 이거하고 엮어져 가지고 여기에 대해 참여한 죄가 있다. 그래서 조 장관을 공직자 윤리로 엮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검찰의 마지막 신락 같은 끈이 유일한 그 뭐랄까요, 검찰의 목적인 건데 그나마도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방심할 수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송일권인가요? 지금 담당 그 부장 판사가
누구로 알고 있는데, 종씨인데, 송일권 판사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소득, 이 취하지 않은 불법 소득, 증명되지 않은 불법 소득에 대한 압류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정경심 교수의 부동산을, 완전 거래 중지, 지금 압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예요. 어저께 그 판사분이요? 네. 그러니까 이 결정을 내린 판사도 이러한 주식 거래에 의한 부당 이익이 있었고 그 이득에 대한 환수를 위해서 정경심 교수의 부동산을 압류해야 된다는 쪽에 손을 들어준 그 결정을 내려준 굉장히 그 정상적이지 않은 판단을 한 똑같은 개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이 어차피 증거도 없고 기소 사실로 부실한 표창장은 날리고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주식 거래를 통한 부당 이득을 부각시켜 가지고 이거를 실제적인 실형 내지는 죄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아직도 다분히 남아 있다는 거야. 이 재판부 안에는. 왜 이게 필요하느냐? 표창장은요, 잡아봐야 뭐 벌금형 이상이 안 나오는 거고, 이 벌금형으로 갖고는, 아니, 이 표창장 위조로 갖고는 조국 장관에 대한, 말하자면, 직무적인 도덕성,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으로 엮어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진이 사탕님, 10,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의 목적은 애초에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거나,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야. 얘네들의 목적은 조국 장관을 엮어서 이 조국 장관을 흔들어 가지고 현재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애초에 큰 그림을 갖고 시작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발은 표창장으로 했으나 시발이 욕 아닙니다. 시발은 표창장으로 했으나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정수석실에 대한 일종의 수사 그리고 의혹 그와 연관된 청와대 윗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보다도 더 윗김에 어떠한 작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국을 그동안 2개월이 넘게 파왔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재판으로 넘겨오는 순간에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한 거죠. 심지어 그 말 많았던 펀드를 운영했고 직접 경영을 했고 펀드와 관련된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소유주다라고 주장하는 기소 내용들이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 실소유주나 운영자들이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숨겨져 있는 검찰이 도저히 건드려서는 안 된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오로지 이 주식으로 이득을 취했다. 이 이득이 불법이다라는 쪽에만 모든 포커스가 앞으로 옮겨가게 됐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게 이제 1차 공판이 진행이 그대로 된다고 치면 19일에 실질적인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재판 준비였어요. 재판 준비를 하기 위한 공소장을 점검하는 과정 중에 판사가 공소장을 바꾸겠습니다 하고 요구한 검찰의 요구를 들어줘서 한 달 가까이를 제대로 된 증거와 공소장을 가지고 오세요 하고 기회를 줬는데 검찰이 결국 그걸 못 만들었고 어떻게든 해주세요 하고 때를 쓰다가 저리가 이씨 장난하고 있어 이렇게 망신을 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튼 뭐 재판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무조건 이제 패만 각이고요. 표정증 얘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주식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질 거다. 그리고 그 주식과 관련된 비용 조달에 이제 조국 장관이 전 세계에 없는 5천만 원이 송금 가능한 ATM기라든지 어떻게 줬는지 모르지만 매입 당일날 5천만 원을 줬다라고 하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이제는 그 법원이 판단할 시간인데 이 법원의 판단안에 송일권 재판관 송인권 재판관의 어떤 그 지금의 1차 공소장
변경 불허를 놓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판사니까 제대로 할 거에 대한 신뢰를 가져서는 안 된다. 더 의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목표는 애초에 조국이었다. 정경심 교수는 그냥 일종의 조국 교수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의 조사가 진행되면 우리 그 한명숙 총리 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검찰이 불고 언론이 보도해서 그걸 사실상 사실인 양 만들어버리는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먹혔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프로세스가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조국 장관이 그만큼 죄가 없었고 무고했고 또 그럴 만한 실제적인 오점을 남기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그 진보 언론을 비롯한 SNS를 비롯한 많은 깨시민들이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감시를 소홀히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망조로 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죠. 네, 결국 이 우스꽝스러운 재판은 나중에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해외에 있는 그 뭐라 그러냐 법 전문 기관을 통해 가지고 다 검증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그 검찰의 민다, 우리 법과 판사들, 검사들의 어떤 민낯들이 세계에 노출이 돼서 개망신을 사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개망신을 통해 가지고 개혁을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판사가 이상한 짓 못하게끔 지속적인 관심만 가져주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방청한다라고 요구하고 안 되면 국민참여 재판을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재판 내용들을 전부 다 공개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와 연관해서 얘네들이 그림이 잘 풀렸다고 하면 지금 이제 걔네들 생각대로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가지고 조국 장관이 이 정경심 교수와 짜고 주식을 불법 취득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특혜를 줘가면서 주가를 부양해서 이거를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논리로 끌고 가가지고 조국 장관을 흔든 다음에 지금 건들려고 했던 게 이제 청와대 하명수 사건이었죠. 결국은 이거를 꺼내기 위해 조국 장관을 두 달을 흔든 겁니다. 이 도덕성에 일단 흠집을 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이걸 던지면 국민들이 왁 물겠지. 이게 나중에 탄핵 정국까지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정말 전 근대적인 어떤 검찰 그 어떤 법리 조작에 아주 최상의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누가? 동훈이가. 네. 동훈이는 이번 그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우리 그 꼬꼬마 동산, 검찰 동산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가장 많이 욕을 처먹는 친구가 될 텐데 우리 동훈이가 거의 지금 써놨던 시나리오가 너덜너덜해져 버린 거예요. 정말 최고의 기획수사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시나리오를 처음에 썼을 때는 이건 정말 아카데미상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정말 너무 누대기가 돼가지고 삼류 인터넷 소설도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애초에 여기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 두 달 동안 걸레가 돼버린 이 기소를 다시 청와대 하명수사로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사실 청와대 하명수와 관련해서 뭐 이재수 그 부산 도시장 뭐 이런 사람들 꺼내놓을 때만 해도 검찰이 기세가 당당했거든요. 이 당당하던 기세가 사실 이제 안타까운 그 뭐 수사관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가 역전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얘네들이 이제 하명수사를 조작해왔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너무 많이 밝혀져 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김기현 시장 하명수사에 이 궁색한 논리와 이들의 어떤 뭐랄까 음모의 실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밝혀진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 유명을 달린 A 수사관은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수사에 전혀 투입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 투입된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갔던 거는 고래고기
고래고기 이 수사에 대한 일종의 외부 감찰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하러 댕겼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김기현 시장에 대한 또 다른 첩보와 검찰과 경찰의 동시에 조사가 있었어요. 즉 김기현 시장이 대단했던 거야. 이 사람이 이 지역사회 안에서 울산시 안에서 일반 시민들을 비롯한 웬만한 건설업자들이나 비리 연관된 사람들, 청탁업자들한테 정말 꿀밭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이 사람 정치적 목적으로 뭐 수사하고 말고 하길 이전에 울산 지역에 워낙 적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현직 시장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고발과 진정과 뭐 청와대에 대한 어떤 청원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거야. 근데 이거를 청와대는 직접 수사할 수 없으니까, 그게 정상이니까, 이거에 대한 첩보가 들어왔으니,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봐라고 정상적으로 보낸 거예요. 이 수사는 결국 경찰에도 들어갔고요. 고발은 검찰에도 들어갔고 청와대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인지수사를 울산 이제 검찰청에 보냈습니다만 1년이 넘도록 이게 이거를 수사를 해서 알아봐라라고 한 그 지침이 내려가는데 한 달이 넘도록 이게 정상적으로 접수가 안 된 거야. 그리고 그 후에도 1년 가까이를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없었다는 거야. 내부적으로 정탐만 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잖아요. 의혹과 비리가 있으니까 당신들, 형 동생들, 비서들 경찰서 나오시오라고 조사를 하는 게 정상인 건데 1년이 넘도록 안 불렀다는 거야, 당사자들을. 왜? 이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까봐 몸을 사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황운하라고 하는 신임 청장이 오자마자 바로 실질적인 조사가 시작됐고 투짝 비리에 관해서 네, 이러한 비리 수사에 들어간 내용들을 조사하던 과정 중에 이미 검찰이 자료를 다 가져갔다라는 부분을 경찰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과 경찰이 1년이 넘게 뭉갠 거지, 심지어 하명 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첩보에 의한 지역 토착비를 조사하라는 청와대 명령을 뭉갠 거예요. 감히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명 수사가 아니라 수사를 안 한 데 대한 일종의 감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죠. 뭐 대충 내용을 들어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울산 지역에 있는 건축 시공 사업을 하는데 그 시공을 맡은 회사가 있었어. 이 회사를 엎어버리기 위해서 경쟁회사가 30억을 주고 시장의 동생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동생한테 자, 그쪽에 있는 인허가를 취소를 시키고 우리 쪽에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주시오라고 30억에 이 사람을 고용을 하죠. 그래서 일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진행이 안 돼. 왜 안 됐느냐? 형이 시장의 친형, 이게 삼형제가 다 연루가 된 거야. 시장의 친형이 이미 그 공사를 딴 업체에 들어가가지고 실제적인 연루가 돼 있었다는 거지. 그게 형제들도 웃긴 거야. 뭐 내부 정리도 안 하나? 명절 때만 만나나? 형님 나 무슨 건설 일해. 동생 나 무슨 건설을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사전에 교통정리만 이어졌어도 삼형제가 동시에 연루될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나 봐. 네. 얼마나 해쳐먹기 바쁘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일뿐만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서 납품되는 공기관에 납품된 소프트웨어를 가족그룹,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 가족그룹들한테 다 몰아준다든지, 관내, 그러니까 울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사청탁 정행을 당시 비서가 전부 맡아갖고 진행을 했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또 뭐 지역에 있는 레미콘 회사한테 청탁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일으켜갖고 납품이 중단된 레미콘 회사를 다시 쓰게끔 공무원이 가서 업체를 협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지역 레미콘 안 써요? 이쪽 레미콘 회사 물건 써주세요. 그거 안 쓰면 문제 있습니까? 준공받기 힘들걸요? 이런 식으로 공모를 내셔갖고
협박을 했다는 거야. 이 레미콘 업체 사장이 나중에 명의 쪼개기를 해갖고 식구들 명의로 정치원금을 김기현 그 당시 그 선거 당시에 이걸 뿌렸던 게 이제 나중에 들통이 났는데 검찰이 또 이 수사를 무마해서 덮었네. 예. 줬던 사람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불기소 처분하고 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은 이미 김기현 시장과 연관된 토착 비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사실 검찰이 덮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제 문건 작성자가 현재 이제 송초로 현 시장의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문건을 제보했던 사람은 사실은 김기현 시장 때 부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 내가 이러이러한 문건을 제보한 바가 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 측은 저 봐라 저 봐. 쟤를 갖다가 내 밑에 있던 사람을 갖다가 나를 찌르기 위해서 저 문건을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정치적으로 탄압한 거야 라고 막 몰아가면서 그 탄압의 주체를 또 말하자면 지금 건설업자하고 결탁을 한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다라는 쪽으로 이거를 아주 한꺼번에 만난 보쌈으로 만들어갖고 이거를 다 끌고 왔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알아야 될 팩트 3가지만 알면 이게 다 조작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시 자살했던 A 수사관은 현지에 내려가갖고 고래고기 관련한 당시의 조사 대상자들을 만나서 직접 청취한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한 거죠. 내가 내려가서 누구를 만났고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러이러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라고 하는 업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업무 보고서 안에는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아무런 연결 내용이 없었어요. 애초에 그와 관련된 사람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업무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마치 그 일 때문에 그 지역을 간 것으로 검찰이 강요한 듯한 뭔가의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자살 후에 드러난 그 몇 가지 유서에 석연찮은 점인데, 저도 이제 지금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내 휴대폰을 절대 초기화시키지 마라. 라는 내용을 유언에 넣었다는 거죠. 야, 이거 뭐 의미심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휴대폰 안에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절대 지우지 말고 나중에 이거를 반드시 활용해 달라라는 일종의 그 묵시록을 남겨 묵시록을. 그래서 검찰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유서하고 이 휴대폰을 강제로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한 상황에서 지금 이 내용을 공개를 못하겠다. 경찰도 우리도 봐야 되니까 우리도 압수수색 영장 칠 테니까 우리도 내용 보여줘라고 했는데 못 보여줘. 라고 검찰을 기각한 거고요. 아니, 가족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가족이 보면 가족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것 같거든. 지금 풀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포렌싱을 한다는 이름으로 그걸 어떻게든 까서 내용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nen장 아이폰이 돼가지고 죽어도 까지질 않는다는 거야 그거를. 뭐 이스라엘제 뭐 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풀기 위해서 복제폰을 수백 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복제폰을 수백 대를 만드는데 왜 수백 대를 만드냐면 이게 이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게 몇 번을 잘못 입력하면 막 1시간 있다 다시 입력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이 횟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복제폰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뭐 5번 틀리면은 뭐 몇 분 쉬고 이런 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10번 틀리면 완전히 아예 지워지지.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초기화돼요. 9번만 풀어보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숫자를 전부 다 조합해갖고 풀어내는데 왜? 이 물통이? 직접 해. 이 숫자를 조합해서 풀어내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거예요. 몇억 번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거를
우회해서 풀어내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적으로 시간 안에 풀어내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휴대폰을 복사해서 일회용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란 말이죠. 568억 번을 눌러야만 이게 시도가 가능한 거고, 만일 이 방식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풀리는데 144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아이폰의 그 잠금 장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옛날 폰이에요. 옛날 폰. 아이폰 이 휴대폰이 2017년에 그 9월에 출시 아이폰 XS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아이폰 XS의 보안이 이렇게까지 철저하다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지금 아이폰 신이 났어요. 네. 얘기가 좀 외부로 튀는데, 그동안 아이폰이 이 갤럭시에 비해서 밀린다 그래가지고 많이 점유율에서 막 우리나라에서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이 내던 광고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람 부는데 게이트를 날리는 광고. 그 카메라 위주로 광고를 그동안 쭉 냈습니다. 카메라에 게이트를 휘날리는 게 정지화면처럼 보인다라든지, 뭐 자전거를 타고 고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흔들림 없이 찍힌다. 요걸 강점으로 가던 아이폰 광고가 지금은 바뀌어 있어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추세가 빠르죠. 아이폰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아이폰의 내용을 풀지 못하게 된다고 치면 저는 생각은 그래요.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이걸 포렌식 한다는 이유로 증거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인할 수 없다면, 독점할 수 없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그 폰 안에 들어있는 정보의 위험성, 그 정보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 때문에 아예 그 데이터, 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없애버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검찰이 쫓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증거적 상황이라든지 드러나 있는 문건의 공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수사를 무리하게 고래고기 쪽에 있던 수사를 청와대 하명 수사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을 통해 가지고 그 문건 원본을 정부가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 5장에 달하는 문건 안에, 그러니까 이 문건은 당시 부시장이 작성한, 애초에 이제 청와대에 보냈던 문건인 거죠. 어떠한 비리 내용이 담겨져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보고를 했는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토목건설에 관련된 토착 비리부터 인사 비리라든지 납품 비리, 이런 내용들을 4단계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시장에 보낸 거예요. 이게 원본을 공개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청와대도 니들이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원본을 가지고 있으니 이 원본을 조작할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경고를 이미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채팅창은 계속 아이폰의 잠금에 대한, 보안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보안을 못 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걸 풀든 못 풀든지 간에 이 내용은 검찰에 의해서 독점되지 않으면 공개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제 추측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업체도요, 사실은 2017년 그 10X는 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업체가 풀었다고 하는 것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된 상황인 거고요. 또 이거를 통해 가지고 풀다 못 풀었다라고 끝났을 때 이 폰을 돌려줄 거냐? 절대 안 돌려준다는 거지. 그 이스라엘 업체가 풀었다는 제품은 아이폰 5C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유서에 남긴 내용들이 이 A 조사관을 검찰이 어떠한 방식으로 압박했을지 조국 장관과 그 주변인들 수사에서 본 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할 만큼 악질적이었을 거라는 거고, 그와 관련된
통화 기록이라든지 음성 뭐 메시지는 아이폰에 안 남으니까 통화 기록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 그 폰 안에 남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거, 토착비리 있었다. 그리고 수사관은 그 비리를 관련해 갖고 현장에 출동한 적도 없고 첩보를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애초에 올라온 보고 문건 안에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김기현 그 당시 시장을 조사해야 한다든지라는 일종의 청탁 내지는 그러한 의도를 볼 수 있는 문건 없었다. 아니, 애초에 청탁이 그걸 아니라 하명 수사라고 그렇죠.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라는 내용이 게 없었다고 하네요. 네, 중요한 거고 지금 이제 동시고발을 당해서 고초를 받고 있는 이가 이제 황운하 전 청장과 건설업자 김 씨예요. 네,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지금 지난달부터 일종의 이제 그 관련 피의자로 전환을 해갖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운하 총장은 총선 출마해야 되는데 사표가 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건축업자는 황운하 총장하고 관계가 없는데 나는 황운하 총장을 만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황운하 총장하고 공모해갖고 김기현 시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공작을 꾸몄다라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사람을 구속을 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지난달에 구속을 시킨 상태에서 15년을 때리겠다, 구형을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트 하나는 이 사람이 처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경찰에 김기현 시장에 관한 비리를 제보하고 조사를 요구했던 시절에는 황운하 청장은 부임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1년의 갭이 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 진정을 냈던 시기하고 황운하 청장이 부임한 시기까지 1년의 갭이 나는데 심지어는 만나본 적도 없다는데 이 건설업자는 이거를 같은 라인으로 묶어갖고 짜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시나리오의 총결은 그동안 검찰이 계속 보여줬던 페이스북 증거나 인터스텔라 시공간을 뛰어넘는 것처럼 끊임없는 반복적인 허점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옛날엔 이게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검찰이 이렇게 주장하면 인정이 돼버린 겁니다. 의자가 받았다고 하면 받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이번에는 안 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뭐냐? 검찰이 발전을 못해서 검찰이 좀 더 세련된 수사기법의 조작기법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언론과 우리의 국민의 깨달음과 깨우침이 이들의 이러한 수작질을 완벽하게 저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의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구경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미 너덜너덜해진 지금의 이 의혹 상황 하에서 검찰이 이걸 어떻게 더 이상 무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검찰이 이제 이러한 그 조작질의 공범으로 언론과 국회의원, 자한당 국회의원들을 적극 활용해 왔었는데 이들이 지금 이제 각자의 발등에 떨어진 불들을 정리하느라고 더 이상 검찰의 조작질에 협조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들의 어떤 반복된 시나리오 그러니까 스킬이 단순해. 스킬이 거짓말 던져놓고 언론이 부풀리고 그걸로 언론 프레이한 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거 훅 던지면서 여봐 뭔가 의혹 있지? 의심되지? 우리가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라고 하는 방식이 더 이상 안 먹히고 있다는 거를 얘네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어린애들이 봤을 때는 압수수색이 되게 쉬운 건 줄 알 것 같아요. 아니 압수수색이 겁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왜냐면 드라마 보면 검찰 있는 드라마 보면 대부분 시작할 때 압수수색하겠습니다. 물건들 손 떼세요. 라고 하면서 시퍼런 플라스틱 박스 들고 와갖고 막 서로 집어 담는 게 이게 이제 모든 그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검찰이 하는 일인 거잖아. 저도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압수수색이 허구나 일어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봐야 점점 이제 갖고 가는 짐들이 줄어요. 네. 큰 이 플라스틱 박스에 신문지나 USB 하나만 딸랑 챙겨가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뭐냐면 수색으로 자료를 찾는 게 아닙니다. 자료는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쵸. 구속해놓고 법원에 증거 안 나중에 내놓고. 자료를 만들기 위한 짓거리들을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21세기 대한민국의 깨시민
2019년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니네들의 이러한 조작을 낱낱이 다 알고 있고 이미 전부 다 깨우쳤다라고 하는 거죠. 자, 벌려놓은 일인데 마무리는 안 되고,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과 이제 이 일을 진행해 왔던 특수부는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봅시다. 예,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겠죠. 자한당 애들한테 내가 지금 니네 패스트트랙 관련 선거법 막아주고 있는데 공수처법이랑 이거 적극적으로 저지 못해? 라고 하는 협박이 지금 공공연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일 똑바로 하라는 식의 메시지들이 막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안 심의 끝났다고 니네 동네 가 있지 말고 본회의장에 나타나고 열심히 일 좀 해야지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